진심 맞지? 고마워. 어머니, 이제 새 식모 들여서 시중 들라 하세요. 제 서늘한 한마디에 왁자지껄하던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영수증 앞에서 손끝을 사시나무처럼 떨던 저 하얗게 질린 얼굴의 주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8년치 미련과 어리석음, 그 끝에서 마주한 지독한 진실을 털어놓으려 합니다. 제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9살이 된 정윤이라고 합니다. 남들은 저를 보고 대가족 시댁의 든든한 맏며느리라고 부릅니다. 요즘 세상에 시부모님 모시고 시댁 식구들 뒷바라지까지 군말 없이 해내는 참한 사람이라는 칭찬도 종종 들었어요. 저 역시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아내와 며느리로서 당연히 져야 할 도리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견고했던 믿음의 실상은 제 뼈골을 빼먹으며 유지되는 철저한 착취의 굴레일 뿐이더라고요. 제 남편 박진우는 중소기업 과장으로 일하고 있고 저는 결혼 전 간호사로 3년 정도 일하다가 지금은 8년 차 전업주부로 살고 있습니다. 결혼 직후 시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쓰러지시면서 상황이 변했어요. 알아누우신 시아버지를 간병하고 당시에도 식당 운영으로 바쁘셨던 시어머니를 대신해 집안의 모든 대소사가 제 몫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때 저는 시댁 식구들도 내 가족이니 내가 희생하면 모두가 평안할 거라고 땀에 젖은 앞치마를 고쳐매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제가 쌓아 올린 그 얄팍한 평화가 얼마나 모래성 같은 것인지 그 당시에 저는 전혀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저녁 7시 도마 위에 대파를 썰어내는 경쾌한 칼소리가 주방을 꽉 채우고 있었습니다. 낡은 양은 냄비에서는 멸치 육수를 우려낸 된장찌개가 구수한 냄새를 풍기며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중이었어요. 매일같이 6 식구의 끼니를 챙기고 산더미 같은 빨래를 해치우는 일상은 눈코 뜰 새 없이 돌아갔어요. 하루 종일 종종 걸음을 치느라 발바닥에는 굳은 살이 박였고 허리에 둘러맨 앞치마에는 고춧가루와 찌개 국물 자국이 마를 날이 없거든요. 그때 찌개 간을 보고 있던 제 다리 사이로 자그마하고 부드러운 온기가 파고들었습니다. 엄마, 지민이 배고파? 밥 언제 먹어? 올해 7살이 된 딸 지민이가 칭얼거리며 제 허벅지를 꼭 끌어안았어요. 저는 가스레인지 불을 잠시 줄이고 도마 옆에서 방금 막 부쳐낸 노란 계란말이 한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계란말이를 호호 불어 아이 입에 쏙 넣어 주었어요. 오물오물 씹어 넘기는 지민이의 통통한 뺨을 쓰다듬으려는 찰나 주방 입구에서 신경질적인 헛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도 반찬이 고작 이거냐? 허구한 날 풀떼기만 밥상에 올리고 말이야. 시어머니가 냉장고 문을 벌컥 열어젖히며 쏘아붙이셨어요. 차가운 냉기가 주방 바닥으로 확 깔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 남편 야근한다니까 그애 먹을 건 따로 덜어두고 우리 먹을 상부터 빨리 내와. 매일같이 이어지는 남편의 야근 소식에 가슴 한구석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종일 딱딱한 구두를 신고 사무실에서 경무에 시달릴 남편이 안쓰러우면서도 늦게나마 집에 돌아와 따뜻한 밥을 챙겨 먹일 수 있다는 묘한 안도감이 교차했거든요. 저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커다란 나무 교자상을 거실 한가운데 펼쳤습니다. 6 식구가 먹을 밥과 국그릇, 찌개 냄비, 그리고 67가지의 밑반찬을 커다란 쟁반에 차곡차곡 담아 올렸어요. 플라스틱 반찬통과 도자기 그릇들이 쉴 새 없이 부딪히며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음식이 가득 담긴 묵직한 쟁반을 두 손으로 들어 올리는 순간
척추를 타고 찌릿한 통증이 정수리까지 단숨에 올라왔어요. 발바닥에서부터 시작된 욱신거림이 퉁퉁 부은 종아리를 거쳐 온몸을 무겁게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뜨거운 찌개에 국물이 넘칠까봐 종종 걸음으로 거실을 향해 걷는 짧은 시간 동안 제 얇은 양팔은 끊어질 듯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팔목의 힘줄이 툭 붉어져 나올 만큼 꽉 쥐었지만 소나기에 점점 힘이 빠졌거든요. 하지만 거실 푹신한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텔레비전을 보는 시어머니도 그 옆에서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시누이도 제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누구 하나 거들어주지 않는 이 거대하고 무거운 짐을 오롯이 혼자 짊어지고 걸어가는 제 모습이 꼭 이 꽉 막힌 집안에서의 제 처지 같았습니다. 뻐근해진 어깨 근육이 딱딱하게 굳어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을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펼쳐둔 상 위에 쟁반을 내려놓는 순간 쿵 하는 무거운 소리와 함께 이마에 맺혀있던 굵은 땀방울이 장판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그릇들을 상 위에 모두 옮겨놓은 뒤 저는 빈 쟁반을 옆구리에 낀 채 몸을 돌려 주방으로 걸어가며 남몰래 주먹 쥔 손으로 욱신거리는 허리를 통통 두드렸습니다. 거실에는 요란한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의 웃음소리와 함께 식구들이 요란하게 밥을 씹어 삼키는 소리만이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상 앞에 편히 앉지도 못한 채 전기밥솥 옆에 우두커니 선 자세로 텅 빈 그릇이 나오기만을 기다렸어요. 따뜻한 밥 한 그릇을 자리에 앉아 온전히 먹어본 기억이 언제인지 까마득했습니다. 식구들 입에 밥이 들어가는 모습만 보아도 배가 부르다는 말은 저에게는 그저 생존을 위해 선회한 거짓말에 불과했거든요. 아우, 짜. 도대체 국에다 소금을 얼마나 들이부은 거야? 주말마다 본가에 찾아와 밥을 얻어먹고 가는 37살 시누이 박진이가 돌연 인상을 팍 쓰며 숟가락을 상 위에 거칠게 탁 내려놓았습니다. 제가 다시 물 좀 더 넣고 끓여올게요, 아가씨. 됐어요. 밥맛 뚝 떨어졌네. 새언니는 친정에서 간 맞추는 것도 안 배우고 시집 왔나 봐요? 매번 국물 맛이 이 모양이네. 시누이의 날선 비아냥이 뾰족한 바늘처럼 제 가슴에 콕 박혔습니다. 저는 변명조차 하지 못한 채 상 한쪽에 어지럽게 놓인 빈 반찬 그릇들을 묵묵히 겹쳐 치웠어요. 제가 기름 묻은 그릇들을 조심스레 포개어 일어서려는데 시누이가 턱 끝으로 주방의 정수기를 가리키며 퉁명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가는 김에 얼음 띄워서 냉수 좀 넉넉히 갖다 줘요. 새언니가 끓인 짠 국물 먹었더니 목이 다 타네, 진짜. 그 순간 제 명치 끝에서 뜨겁고 불쾌한 덩어리 하나가 목구멍까지 왈칵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족이라는 따뜻한 울타리 안에서 저라는 사람은 그저 밥을 대령하고 잔심부름을 전담하는 무급 가자 도우미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모욕당하는 상황에서도 그저 생선살을 발라내느라 여념이 없으셨고 방에 있던 시동생은 나와보지도 않았습니다. 누구 하나 시누이의 선 넘은 무례함을 말리거나 꾸짖어주지 않았습니다. 밑바닥부터 끓어오르는 서러움에 눈시울이 붉어지려는 것을 애써 참아내며 저는 앞치마 밑으로 손을 넣어 제 허벅지를 꽉 꼬집었습니다. 길게 자란 손톱이 얇은 살갗을 푹 파고드는 따끔한 통증보다 온 가족 앞에서 철저히 투명 인간이자 조롱거리가 된 제 비참함이 수백 배는 더 깊고 쓰라렸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쿵쾅거리면서 숨이 턱 막혀왔어요. 매일 아침 바닥에 납작 엎드려 걸레질을 하고 식구들이 남긴 차가운 밥풀을 긁어 먹으며 버텨온 8년이라는 인고의 세월이 송두리째
쓰레기통에 처박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손끝이 통제할 수 없이 미세하게 떨려 포개놓은 도자기 그릇들이 위태롭게 달그락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파르르 떨리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꽉 깨물고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분노를 터뜨리고 소리를 지른다 한들 이 견고한 철벽 같은 식구들 앞에서 과연 제 처지가 단 1mm라도 달라질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모멸감에 붉어진 얼굴을 조용히 푹 숙인 채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차가운 정수기 버튼을 누르고 유리컵에 얼음 띄운 찬물을 넘치도록 따랐어요. 자정이 훌쩍 넘어온 동네가 고요해진 시각, 현관문이 도어락 열리는 소리가 날카롭게 정적을 갈랐습니다. 남편이 짙은 술 냄새를 훅 풍기며 비틀거리며 안방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저는 졸음과 피곤함에 무거워진 몸을 일으켜 남편이 허물벗듯 바닥에 벗어던진 묵직한 겨울 양복 재킷을 익숙하게 받아들고 옷걸이에 반듯하게 걸었습니다. 여보, 아무리 피곤해도 씻고 자야지. 겉옷만 마저 벗고 얼른 화장실 가. 아, 귀찮아. 피곤해 죽겠네, 진짜. 말 시키지 마. 남편은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발목을 휘감은 양말도 벗지 않고 그대로 침대 위로 털썩 쓰러졌습니다. 방 안을 답답하게 채우는 거친 코 고는 소리와 매캐한 알코올 냄새 속에서 저는 조심스럽게 침대 곁으로 다가갔어요. 남편의 셔츠 단추를 몇 개 풀어주고 딱딱하게 뭉친 어깨를 정성껏 주무르며 뒷목에 시원한 파스 한 장을 붙여주었습니다. 딱딱하게 굳은 남편의 승모근을 손끝으로 꾹꾹 누르며 저는 문득 연애 시절의 어느 차가운 겨울날을 머릿속에 떠올렸습니다. 간호사로 일하며 3교대 야간 근무에 지쳐 퉁퉁 부은 다리를 이끌고 퇴근하던 날이었어요. 남편은 칼바람이 부는 병원 앞 벤치로 손짓해 저를 앉히고는 자신의 따뜻한 두 손으로 제 꽁꽁 언 종아리를 정성스럽게 주물러 주었습니다. 우리 윤이 매일 이렇게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아. 내가 평생 매일 밤마다 이렇게 다리 주물러 줄 테니까 딴 놈 보지 말고 나한테 꼭 시집와야 해. 알았지? 그때 제 발밑에 쪼그려 앉아 저를 올려다보며 환하게 웃어주던 남편의 눈빛에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순수한 다정함이 가득 배어 있었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제 몸과 마음을 사르르 녹여주던 그 커다란 손의 온기와 부드러운 목소리가 제 가슴속 깊은 곳에 화석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매일 밤낮으로 이어지는 이 숨막히는 시집살이를 버티게 해주는 유일하고도 강력한 버팀목이 바로 그 기억이었거든요. 그때의 그 사람은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사람인 것처럼 저를 아껴주고 보듬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희미한 수면 등 불빛 아래 제 눈앞에 널브러져 있는 사람은 그 시절에 다정하고 따뜻했던 남자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등에 파스를 다 붙여주기도 전에 제 손을 귀찮은 날파리 쫓듯 툭 쳐내고 획 돌아 누워버렸습니다. 벽 쪽을 향해 돌아 누운 남편의 넓은 등짝은 한겨울 눈보라를 맞은 아스팔트 바닥처럼 차갑고 서늘하기만 했습니다. 가파르게 오르내리는 남편의 어깨선 너머로 짚고 끈적한 단절감이 뿜어져 나와 안방의 공기를 무겁게 내리눌렀습니다. 제가 아무리 손을 길게 뻗어 부부로서의 체온을 나누려 애써 보아도 저 단호한 뒷모습은 언제나 저를 철저히 밖으로 밀어내고 혼자만의 안락한 세계로 도망치려는 것만 같았어요. 가슴 한복판에 주먹만 한 구멍이 뻥 뚫리고 그 틈새로 시린 바람이 휘잉 불어 닥치는 것 같은 끔찍한 쓸쓸함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남편의 어깨를 주무르던 두 손을 천천히 거두어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만을 지켜주겠다던 그 눈물겨운 맹세는 대체 다 어디로 증발해버린 것일까요? 왜 우리는 좁은 침대에 나란히 누워서도 이렇게 서로 절대 닿을 수 없는 바다 위 고립된 섬처럼 멀어져 버린 것인지 묻고 싶었습니다. 코를 골며 숙면에 빠진 낯선 남편의 뒷모습을 가만히 응시하는 제 두 눈에 통제할 수 없는 뜨거운 눈물이 가득 고여 올랐습니다. 그래도 대가족을 먹여 살리느라 밖에서 치열하게 일하고 윗사람들에게 치이는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려서 저러는 거라고 억지로 삼켰습니다. 저는 이 불안감을 떨치려 제 자신을 필사적으로 합리화했습니다. 저는 두꺼운 겨울 이불을 끌어당겨 남편의 차가운 목끝까지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방 안의 수면등 스위치를 끄고 남편의 등 뒤에 거리를 둔 채 등을 돌리고 누웠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무거운 소리와 함께 남편이 출근을 했어요. 거실 소파 위에는 전날 밤 남편이 입고 들어와 벗어둔 두꺼운 겨울 외투가 뱀 허물 벗듯 아무렇게나 팽개쳐져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반복되는 익숙한 일상입니다. 저는 베란다 창문을 조금 열어 환기를 시키고 조용히 다가가 그 무거운 옷가지를 주워들었어요. 옷자락에서 바깥에 찬 공기와 섞인 옅은 담배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외투를 정리하기 전에는 항상 주머니를 비워냅니다. 혹시나 동전이나 휴지 같은 물건을 그대로 둔 채 세탁하거나 보관하면 낭패를 볼 수 있거든요. 오른쪽 주머니에 손을 쑥 집어넣었습니다. 거칠고 바스락거리는 종이 뭉치 하나가 손끝에 툭 걸려 나왔어요. 엄지와 검지로 집어 올린 것은 구깃구깃하게 뭉쳐진 영수증이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거실 구석의 쓰레기통으로 던지려던 찰나였어요. 종이 끝에 찍혀 있는 숫자가 제 시선을 단숨에 잡아 끌었습니다. 쓰레기통 위를 향하던 제 손목이 허공에서 뻣뻣하게 굳어버렸습니다. 평범한 식사 비용이라고 하기엔 앞자리 숫자가 너무나도 달랐어요. 저는 구겨진 종이를 양손으로 조심스럽게 쫙 펼쳤습니다. 상단에 잉크로 뚜렷하게 찍힌 상호는 강남 한복판에 자리한 최고급 프렌치 레스토랑이었습니다. 평소 짜장면 한 그릇 사 먹는 것도 아깝다며 회사 구내식당만 고집하던 남편입니다. 그 사람의 출퇴근 동선과는 절대 겹칠 리 없는 아주 낯선 장소였어요. 아래로 시선을 내리자 눈에 띄는 항목들이 연이어 나타났습니다. 2인 식사 코스? 그리고 그 옆에는 이름도 발음하기 어려운 비싼 빈티지 와인 결제 내역이 똑똑히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도합 60만 원이 훌쩍 넘는 금액까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아무리 거래처 접대라지만 이토록 호화로운 자리를 과장인 남편이 개인 카드로 결제했다는 사실이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았어요. 구겨진 종이 쪼가리를 쥔 손끝으로 알 수 없는 서늘한 위화감이 스멀스멀 기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은 분명 보일러를 틀어 따뜻했는데도 척추를 타고 차가운 얼음물이 주르륵 흘러내리는 듯한 오한이 느껴졌습니다. 빳빳한 종이의 날카로운 모서리가 제 손바닥을 깊게 베어내는 것만 같았어요. 가슴 한구석에서 쿵쾅거리는 심장 박동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 크게 울렸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알 수 없는 불안감이 턱 밑까지 차올랐거든요. 저는 한참 동안이나 그 숫자들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고 마룻바닥에 우두커니 선 채로 굳어 있었습니다. 분명 연말이 다가오니 회사에서 특별히 중요한 거래처 상무를 접대하는 자리였을 거다. 법인카드 한도가 초과되어 일단 개인 카드로 긁고 나중에 청구할 거다. 그렇게 스스로에게 핑계를 대기 시작했습니다. 나쁜 상상을 밀어내고 싶었어요. 저는 그 구겨진 영수증을 반으로 반듯하게 접었습니다.
그리고 제 낡은 핸드백 안쪽 가장 깊숙한 지퍼칸을 열어 그 속에 아무도 모르게 쑥 밀어넣고 지퍼를 굳게 닫았습니다. 저녁 식사와 설거지가 모두 끝난 밤이었습니다.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가니 남편은 씻지도 않은 편안한 차림으로 침대에 벌렁 누워 있었어요. 천장의 밝은 형광등 불빛 아래서 남편은 오로지 자신의 스마트폰 화면에만 얼굴을 파묻은 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방금 막 걷어온 뽀송뽀송한 빨래 무더기를 품에 안고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빨래에서 은은한 섬유유연제 냄새가 났어요. 서랍장을 열고 남편의 속옷과 양말을 차곡차곡 정리해 넣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어. 밖이 많이 춥지 않아? 등을 돌리고 있는 남편의 뒷모습을 슬쩍 곁눈질하며 제가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알면 불 좀 끄지. 눈부셔 죽겠네. 남편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무뚝뚝하게 대꾸했습니다. 이 수건만 마저 넣고 금방 끌게. 어제 부서 회식했다더니 안주는 뭐 먹었어? 아주 무심하고 가벼운 목소리를 가장해 넌지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가벼운 질문 하나에 위아래로 바쁘게 움직이던 남편의 손가락이 흠칫 멈추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늘 가는 회사 앞 고깃집에서 직원들이랑 삼겹살 구워 먹었어. 남편이 마른 침을 삼키며 얼버무렸어요. 아, 삼겹살 먹었구나. 사람 많았어? 그냥 우리 부서끼리 먹은 건데 많긴 뭐가 많아. 피곤하니까 자꾸 말 시키지 마. 그래. 아까 당신 외투 정리하다 보니까 고급 프렌치 레스토랑 영수증이 나오던데.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남편이 용수철처럼 침대에서 벌떡 몸을 일으켰습니다. 들고 있던 휴대폰을 화면이 바닥을 향하도록 매트리스 위에 거칠게 엎어버렸어요. 얼굴은 불그락 달아올라 있었고 미간에는 험악한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아니, 피곤하게 일하고 온 사람한테 주머니는 왜 뒤지고 난리야? 남편이 저를 향해 고함을 질렀습니다. 평소 10,000원짜리 한 장 쓰는 것도 덜덜 떨던 사람이 업무 때문에 60만 원을 개인 카드로 대신 결제했다면 회사에 돌려받을 돈이라고 먼저 설명했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에 댄 사람처럼 과민하게 화를 내며 입을 다물어 버리는 행동은 너무나 기이했어요. 불안하게 흔들리던 남편의 시선이 제 눈에 고스란히 들어왔습니다. 무엇보다 휴대폰을 다급히 엎어두던 그 초조하고 거친 손놀림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제 질문의 꼬리를 서둘러 잘라내려는 전날 선 방어막이 오히려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도사리던 의구심의 거대한 기름통을 들이붓고 있었습니다. 씩씩대며 화를 내는 남편의 목대는 잔뜩 붉어져 있었고 호흡은 비정상적으로 가빴습니다. 그 모습을 빤히 쳐다보고 있자니 뱃속이 차갑게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빨래 돌리기 전에 주머니 확인한 거잖아. 60만 원이 넘던데 무리한 거 아니야? 제가 한 톤 낮춘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거래처 상무가 와인 좋아한 데서 부장지시로 일단 내 카드로 긁은 거라고. 나중에 회사에 청구하면 그만이니까 쓸데없는데 신경 끄고 잠이나 자. 알았어. 과장 진급한 지 얼마 안 돼서 신경 쓸 일이 많았나 보네. 이 시점에서 더 캐묻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속으로 판단했습니다. 숨길 것이 없는 남편이라면 이토록 날카로운 방어막을 칠 이유가 없거든요. 저는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식어버린 방을 조용히 걸어 나왔습니다. 모두가 깊이 잠든 심야 시간이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어요. 저는 혼자 깨어 마음을 달래보려 안방 구석에 있는 남편의 책상 서랍을 열고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잡동사니를 치우던 중 가장 밑바닥 칸에서 두껍고 무거운 예전 가족 앨범 한 권이 눈에 띄었습니다. 낡은 가죽 표지 위에는 그간의 무관심을 증명하듯 하얀 먼지가 소복하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저는 책상 위에 굴러다니던 휴지를 집어들어 그 먼지를 조심스레 닦아냈습니다. 먼지를 닦아낸 앨범의 첫 장을 넘겼습니다. 오래된 종이 냄새가 코끝으로 훅 밀려왔어요. 신혼여행 당시 푸른 바닷가에서 서로의 허리를 끌어안고 활짝 웃고 있는 저희 부부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몇 장을 더 넘기니 지민이를 임신했을 당시 남편이 남산만큼 부른 제 배에 가만히 귀를 대고 미소 짓는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윤희야, 나 좀 봐. 우리 새 식구 평생 이렇게 웃으면서 살자. 사진 속 남편의 목소리가 당장이라도 튀어나올 것만 같았어요. 당연하지. 당신이랑 지민이만 있으면 난 더 바랄 게 없어. 과거에 제가 쑥스럽게 대답하던 기억이 선명합니다. 내가 진짜 잘할게. 내 전부를 걸어서라도 너희 두 사람 지켜줄게. 평생 변치 않겠다며 제 두 손을 꼭 쥐어주던 그 단단한 다짐이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사진 속 남편의 눈가에는 주름이 질 정도로 맑고 순수한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그 표정이 지금의 제 가슴을 너무나 날카롭게 후벼 팠어요.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 시절의 눈부신 다정함이 지금은 철저히 부서져 버린 새빨간 거짓말처럼 느껴져 숨이 턱턱 막혀왔습니다. 세상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다는 듯 저를 귀하게 바라보던 그 사랑스러운 눈빛은 도대체 어디로 증발해버린 것인지 가슴이 시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침대 위에서 저를 향해 신경질적으로 고함을 치고 귀찮은 벌레 보듯 저를 쳐다보던 서늘하고 낯선 남편의 태도, 그 잔인한 현재와 사진 속 다정한 남자의 얼굴이 날카롭게 겹쳐지면서 끔찍한 혼란이 덮쳐왔습니다. 같은 사람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만큼 딴 사람이 되어버렸거든요. 목구멍 깊은 곳에서부터 뜨겁고 날선 슬픔이 왈칵 솟구쳐 올랐습니다. 온몸의 힘이 스르르 빠져나가며 차가운 방바닥으로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어요. 제가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세상이 모래성처럼 스르륵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차오르는 눈물이 사진 위로 떨어질까봐 황급히 앨범을 탁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서랍 가장 깊숙한 어둠 속에 앨범을 쑤셔 넣고 문을 굳게 닫았어요. 혼란스러운 마음을 아는 채 저는 어두운 방 안에서 제 두 무릎을 꼭 끌어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며칠 전 눈도 맞고 해서 차가 엉망이야. 오늘 시간 되면 내부 세차 좀 싹 부탁할게. 알았어. 매트까지 다 털어놓을 테니까 걱정 말고 출근해. 아침 일찍 남편이 건넨 부탁에 저는 차 키를 챙겨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며칠 전 눈을 맞아 지저분해진 차를 몰고 동네 셀프 세차장에 도착했어요. 세차 부스 안에 차를 세우자 옆 칸에서 시원하게 고압수가 쏟아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주머니에 차 키를 찔러 넣고 카메트를 털기 위해 조수석 문을 활짝 열었어요. 발밑에서 쾌쾌한 카메트의 흙먼지 냄새가 훅 올라왔습니다. 무거운 매트를 끄집어내려는데 조수석 시트 밑 깊숙한 구석에 반짝이는 물건 하나가 떨어져 있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허리를 숙여 그 물건을 집어들었습니다. 금색 케이스에 담긴 화려한 붉은색 립스틱이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장을 보러 갈 때 떨어뜨린 것인가 싶어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평소 스킨과 로션만 바를 뿐 색조 화장을 거의 하지 않는 제 물건일 리가 없었거든요. 이 좁고 밀폐된 차 안 조수석에 제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남기고 간 낯선 흔적이었습니다.
저는 립스틱을 손에 꽉 쥔 채 굳은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워지면서 호흡이 가빠지기 시작했어요. 덜덜 떨리는 손을 뻗어 룸미러 뒤에 꽂혀 있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빼냈습니다. 손끝이 뻣뻣하게 굳어 얇은 카드를 쥐는 것조차 쉽지 않았어요. 메모리 카드를 제 스마트폰 젠더에 꽂는 손끝이 형편없이 덜덜 떨렸습니다. 연결 알림음이 울리고 폴더 안을 가득 채운 최근 주행 영상 목록이 화면에 떴습니다. 그중 실내 카메라로 촬영된 가장 최근 날짜의 주말 영상을 떨리는 손가락으로 눌렀어요. 제가 시댁 거실에서 시누이의 잔심부름을 하며 앞치마를 벗지 못하던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작은 스마트폰 화면 속에서 남편의 차 안 풍경이 서서히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규칙적인 엔진 소리만 들려왔어요. 제발 아무것도 나오지 않기를, 이 불안감이 그저 제 어리석은 과대망상이기를 속으로 간절히 빌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스피커를 뚫고 낯설고 앳된 여자의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남편이 대화 도중 유라야라고 부른 그 여자 특유의 간드러진 목소리에 화답하듯 남편은 평소 저에게는 단 한 번도 들려준 적 없는 다정하고 들뜬 목소리로 농담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화기애애한 대화가 좁은 세차장 부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화면 하단으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조수석에 편안하게 기대어 앉아 실없이 웃고 떠드는 낯선 여자의 어깨 윤곽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스르르 풀렸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세차 수건을 바닥에 떨어뜨린 채 세차기 옆 콘크리트 기둥에 기대어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바지 위로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축축한 촉감이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손이 제멋대로 심하게 떨렸습니다. 덜덜 떨리던 손가락이 미끄러지며 쥐고 있던 스마트폰을 바닥으로 툭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스마트폰에서는 그 두 사람의 실없는 웃음소리가 멈추지 않고 반복해서 흘러나왔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바보같이 아무것도 모르고 8년을 헌신한 저를 비웃는 잔인한 조롱처럼 들려왔어요. 숨이 턱턱 막혀와 저는 양손으로 제 입을 틀어막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의 한기가 얇은 바지를 뚫고 올라왔지만 가슴속을 날카롭게 도려내는 비참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온갖 모욕을 묵묵히 견디며 식모살이를 자처했던 제 억울한 세월이 한순간에 시궁창에 처박히는 기분이었거든요. 나만 참으면, 나만 묵묵히 희생하면 남편은 든든하게 내 곁에서 우리 가정을 지켜줄 거라 굳게 믿었던 그 순진한 믿음이 갈기갈기 찢겨나갔습니다. 꽉 쥔 주먹 안에서 단단한 립스틱 케이스가 뼈를 누르며 손바닥에 붉고 깊은 자국을 남겼습니다. 숨통을 옥죄어오는 끔찍한 배신감에 저는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덜덜 떨며 숨을 헐떡였습니다. 입을 틀어막은 손가락 틈새로 소리 없는 눈물이 쉴 새 없이 터져나왔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와 땀과 눈물로 젖은 뺨을 사정없이 때렸지만 그 서늘함조차 제 끓어오르는 눈물을 식혀주지는 못했습니다. 누가 볼세라 짐승처럼 몸을 둥글게 웅크린 채 저는 어두운 세차장 구석에서 한참을 무너져 내렸습니다. 소리내어 목 놓아 울어버리면 제 비참한 처지가 진짜 돌이킬 수 없는 구렁텅이로 빠져버렸다는 사실을 완벽히 인정하는 꼴이 될까봐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어깨를 파르르 들썩이며 눈물만 뚝뚝 흘려보내는 제 웅크린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고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 차갑고 넓은 세상에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구원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지독한 고립감이 거대한 바위처럼 저를 짓눌렀습니다.
황급히 바닥에 떨어진 스마트폰을 주워들었습니다. 증거가 사라질까봐 남편과 유라의 대화가 담긴 영상 파일을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두 사람이 함께 찍힌 장면도 캡처해 두었습니다. 그제야 재생 화면을 툭 꺼버렸습니다. 정적이 흐르는 세차장 구석에서 저는 초점 없는 눈으로 기계 끝에서 똑똑 떨어지는 차가운 물방울만 하염없이 응시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주방에는 전용용 쇠고기 미역국이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고소한 참기름 냄새와 바다 내음이 섞인 미역국 냄새가 집안을 채우고 있었어요. 제가 도마 위에서 저녁 반찬에 넣을 재료를 다듬고 있을 때 어린이집에서 하원한 지민이가 종종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엄마, 맛있는 냄새나. 아빠는 오늘 언제 와? 아빠 금방 오실 거야. 거실에서 퍼즐 맞추고 놀고 있어. 응. 아빠 오면 내가 뽀뽀 100번 해줄 거야. 지민이는 해맑게 웃으며 거실 매트 위로 콩콩 뛰어갔습니다. 아이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커다란 국자를 쥐고 가만히 냄비 앞을 지켰습니다. 하얀 김이 피어오르는 미역국을 내려다보고 있자니 지민이를 처음 가졌을 때 심한 입덧으로 물 한 모금 넘기지 못해 고생하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야근을 마치고 돌아오던 남편이 제 전화를 받고는 허겁지겁 마트에 들러 질 좋은 미역과 고기를 사와 손수 끓여주던 첫 미역국이었습니다. 윤희야, 미역국 끓여왔어. 간이 맞는지 모르겠네. 우리 조금만 먹어보자. 당신 피곤할 텐데 언제 장까지 봐서 이걸 다 끓였어. 그냥 쉬지. 나 하나도 안 피곤해. 우리 윤희랑 뱃속에 있는 우리 지민이 내가 평생 목숨 걸고 영원히 지킬 거니까 나 믿고 먹어. 세상에서 가장 듬직한 표정으로 땀을 뻘뻘 흘리며 냄비를 내오던 그 얼굴. 앞치마를 두르고 어설프게 간을 보며 다정하게 웃어주던 남편의 뒷모습은 이제 지독한 환상처럼 산산이 부서져 내렸습니다. 대신 그 따뜻했던 자리에는 화려한 립스틱을 바른 낯선 여자를 조수석에 태우고 세상을 다 가진 듯 실없이 웃어대던 블랙박스 속 남자의 서늘한 미소가 날카롭게 박혀 있었어요. 다정했던 과거의 기억이 제 머릿속에서 선명해질수록 피할 수 없는 지금의 참혹한 현실이 제 가슴을 더 깊고 잔인하게 도려냈습니다. 거짓된 애정과 약속에 완벽하게 속아 제 인생의 가장 찬란했던 8년을 몽땅 시댁 주방에 갈아 넣었다는 지독한 절망감이 저를 짐승처럼 집어삼켰습니다. 들고 있던 국자를 툭 떨어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스르르 풀리며 저는 끓는 가스레인지 앞 차가운 타일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방금 전까지 해맑게 웃으며 아빠를 찾던 아이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 껍데기만 남은 지옥 같은 가정을 내 손으로 단칼에 부숴버리고 싶으면서도 선뜻 그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제 자신이 너무나 원망스럽고 비참했습니다. 저는 너클 놓은 채 앉아 있다가 국물이 가스레인지 위로 치직거리며 끓어넘치는 것을 보고서야 힘겹게 팔을 뻗어 가스불을 탁 껐습니다. 낮 시간이 되자 동네 골목에는 빵 굽는 고소한 버터 냄새가 가득 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제대로 잠들지 못한 홀린 사람처럼 멍한 눈으로 고등학교 동창 수진이가 운영하는 빵집 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매대에 각 구운 식빵을 진열하던 수진이가 딸랑거리는 종소리에 고개를 돌렸다가 사색이 된 제 얼굴을 보고 놀라 황급히 다가왔습니다. 윤희야, 너 얼굴이 왜 이래? 무슨 일 있었어? 수진이가 제 차가운 두 손을 덥석 부여잡으며 물었습니다. 그 걱정스러운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 며칠을 꾹꾹 눌러 담았던 감정의 둑이 일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진아,
나 어떡해. 그 사람이 나를, 우리 지민이를 속였어. 속이다니? 박 과장님이 뭘 어쨌길래 내가 이렇게 사시나무 떨듯 떨어. 수진이는 제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저를 손님들의 눈에 띄지 않는 빵집 안쪽 내실로 데려갔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주머니에 구겨 넣어두었던 화려한 금색 립스틱과 블랙박스 영상을 저장해 둔 스마트폰을 꺼내어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다 뭐야? 립스틱? 내가 이런 색을 바를 리는 없고 어제 남편 차 세차하다가 조수석 시트 밑에서 주웠어. 블랙박스 확인해 보니까 젊은 여자랑 시시덕거리면서 차를 타고 가더라고. 내가 시댁에서 어머니랑 시누이한테 온갖 멸시 다 받으면서 국 끓이고 밥 차리던 그 주말에 말이야.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내실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식모 취급을 받으면서도 남편 하나만을 믿고 묵묵히 버텨왔던 제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끔찍한 고통이 밀려왔거든요. 숨을 쉴 때마다 가슴 한복판이 칼에 찔린 것처럼 예리하게 아파왔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저는 손톱으로 매끄러운 타일 바닥을 득득 긁으며 남편의 외도를 낱낱이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의 외투에서 나왔던 60만 원짜리 고급 프렌치 레스토랑 영수증 이야기부터 블랙박스 속에서 들려오던 두 사람의 역겨운 웃음소리까지 참았던 울음과 함께 짐승처럼 토해냈습니다.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 내 모든 청춘과 자존심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는데 돌아온 것은 낯선 여자의 붉은 립스틱과 나를 비웃는 기만뿐이었다는 사실에 목이 터져라 오열했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고 불쌍해서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눈물 콧물로 엉망이 된 얼굴을 바닥에 파묻고 저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제가 바닥에 엎드려 숨을 헐떡이며 오열하자 수진이는 저를 바닥에서 억지로 일으켜 세워 품에 꽉 끌어안았습니다. 수진이의 앞치마에서 나는 포근한 밀가루 냄새와 따뜻한 체온이 저를 감싸 안았어요. 수진이는 아무 말 없이 제 등을 넓은 손바닥으로 천천히 쓸어내려 주었습니다. 제 젖은 머리칼을 쓰다듬으며 마치 상처받은 어린아이를 달래듯 한참을 꼭 안아주었어요. 억울함에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덜덜 떨렸지만 나를 완벽하게 이해해주는 유일한 내 편이 곁에 있다는 사실이 그나마 얼어붙은 제 숨통을 조금 틔워주었습니다. 제가 조금씩 안정을 찾고 울음소리가 잦아들자 수진이는 제 어깨를 단단히 쥐고 눈을 정확히 맞추며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윤희야, 내 말 잘 들어. 지금 울고 있을 때가 아니야. 억울하게 맨몸으로 쫓겨나기 싫으면 눈물 닦고 증거부터 완벽하게 백업해도 감정적으로 터뜨리면 저쪽에서 증거 다 인멸하고 널 미친 여자 취급할 거야.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도록 서류랑 자금 상황부터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해. 알았어? 막연한 위로가 아닌 냉정하고 현실적인 수진이의 조언에 저는 입술을 꽉 깨물고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수진이가 테이블 위로 내민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머그잔을 두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머그잔의 따뜻한 온도가 핏기 없이 차가워진 제 두 손을 조용히 데워주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남편은 씻으러 욕실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남편이 침대 위에 벗어놓은 흰 셔츠를 세탁 바구니에 넣으려고 집어들었어요. 구겨진 목깃을 펼치는 순간 셔츠 틈새에서 낯설고 짙은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이거 그 여자 냄새구나. 제가 쓰지 않는 달콤하고 끈적한 향기였습니다. 저는 셔츠를 움켜쥔 채 화장대 서랍을 열어 과거 남편이 제 생일에 선물했던 오래된
향수병을 꺼내 들었습니다. 투명한 유리병 속에 찰랑이는 액체를 내려다보고 있자니 처음 이 선물을 받던 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윤희야, 이거 너한테 딱 어울릴 것 같아서 샀어. 향 너무 좋지? 비쌌을 텐데 뭐하러 이런 걸 샀어. 고마워. 당신밖에 없네. 이리 줘봐. 내가 직접 뿌려줄게. 우리 윤희 매일 예쁘게 하고 다녀. 그때 제 손목에 직접 향수를 뿌려주며 환하게 웃어주던 남편의 입꼬리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나에게 지어주던 그 다정한 미소를 똑같이 얼굴에 매단 채 낯선 여자 유라의 목덜미와 손목에 향수를 뿌려주었을 남편의 모습이 머릿속에 생생하게 그려졌습니다. 차 안에서 실없이 웃으며 서로 가까이 붙어 있었을 두 사람을 상상하자 위장이 뒤틀리는 듯한 끔찍한 역겨움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제가 정성껏 빨고 다려준 빳빳한 셔츠를 입고 나가서 그 여자를 품에 안고 다녔다는 의심을 이제는 도저히 떨쳐낼 수 없었거든요. 저를 향해 쏟아내던 그 수많은 달콤한 거짓말과 짜증 섞인 변명들이 한데 엉켜 구역질로 올라왔습니다. 저는 입을 틀어막고 화장실로 달려갈 새도 없이 침대 모서리를 부여잡고 외갰거리며 헛구역질을 했습니다. 뱃속에 든 것도 없이 쓴 침만 넘어오는데도 영혼 깊은 곳까지 더럽혀진 것 같은 모멸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내 손으로 밥을 지어 먹이고 옷을 다려 입힌 남자가 나를 이토록 처참하게 우롱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듯 아팠습니다. 저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들고 있던 향수병을 쓰레기통 깊숙한 곳에 거칠게 처박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손에 쥐고 있던 남편의 셔츠를 바닥으로 획 내던져 버렸어요. 방 안을 가득 채운 낯선 여자의 역겨운 흔적을 지워버리기 위해 저는 창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차가운 겨울바람으로 환기를 시켰습니다. 며칠 뒤 오후 하원한 지민이를 데리고 다시 수진의 빵집을 찾았습니다. 매장에 손님이 있어 저는 지민이와 함께 빵집 안쪽의 좁은 내실에 마주 앉아 있었어요. 수진이가 바쁜 와중에도 미리 챙겨준 이혼 서류 양식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종이가 스치는 바스락 소리가 유난히 크고 건조하게 들렸어요. 저는 서류의 빈칸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모나미 볼펜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저의 인적사항을 채워 넣어야 하는 텅 빈 칸들이 마치 저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는 절벽처럼 막막하게 느껴졌어요. 수진 이모, 우리 아빠가 주말에 로봇 장난감 사준다고 했어. 우리 아빠 최고지? 그때 열린 문틈으로 밖에서 매대를 구경하던 지민이의 해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상에서 아빠를 가장 좋아하고 맹목적으로 따르는 7살 아이의 들뜬 목소리였습니다. 그 천진난만한 자랑을 듣는 순간 서류 위를 배회하던 제 펜 끝이 허공에서 딱 멈추고 말았습니다. 당장 도장을 찍고 이 지옥 같은 집구석을 뛰쳐나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혼 서류를 내미는 순간 지민이는 매일 한 집에서 지내던 아빠와 떨어져 살아야 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게다가 저는 간호사 일을 그만두고 8년 동안 전업주부로만 살며 경력이 완전히 단절된 상태였어요. 당장 제 명의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도 거의 없는 상황에서 아이를 데리고 나가서 어떻게 이 험한 세상에서 아이를 굶기지 않고 키워낼 수 있을지 현실적인 막막함이 거대한 해일처럼 저를 덮쳐왔습니다. 월세는 어떻게 구하고 당장 내일 아이 밥은 무슨 돈으로 먹여야 할지 아무런 대책도 없었거든요. 두려움이 제 목을 조르고 시야를 까맣게 덮어버렸습니다. 나 혼자 눈 딱 감고 참아내면 시어머니의 모욕과 남편의 외도를 모른 척 덮고 밥만 차려주며 살면
최소한 우리 아이는 그늘 없이 따뜻한 집에서 아빠의 사랑을 받으며 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나약하고 바보 같은 목소리가 제 귓전에서 달콤하게 속삭였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반으로 접혀있던 서류를 다시 원래의 봉투 안에 말끔하게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내실 구석에 있는 수진이의 개인 사물함 캐비닛을 열어 서류 봉투를 깊숙이 밀어 넣은 뒤 미리 사둔 다이얼 자물쇠를 철컥 소리 나게 채워 잠갔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빈 그릇을 모두 치운 뒤였습니다. 저는 주방 싱크대 앞에서 도마를 꺼내 사과와 배를 깎아 정갈하게 쟁반에 담았습니다. 사과 껍질이 끊어지지 않게 깎이는 사각사각 소리와 달콤한 과일 향이 공기 중에 퍼졌어요. 포크를 과일 옆에 나란히 놓고 무거운 쟁반을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과일 쟁반을 들고 시어머니의 방문 앞으로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문을 두드리려는데 굳게 닫힌 방문 틈새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빛과 함께 시어머니의 소곤거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노크를 하려고 들어 올렸던 제 손이 허공에서 딱 멈추고 말았습니다. 방 안에서 낯설고 날카로운 어조로 제 남편의 이름이 들려왔거든요. 저는 숨을 죽인 채 쟁반을 한 손으로 받치고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떨리는 손으로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진우 그 녀석 여자 문제, 내 새언니 귀에 절대 안 들어가게 입단속 철저히 해라. 알았지? 만약 들켜서 이혼한다고 짐 싸면 앞으로 이 대가족 시중들 무급식모가 당장 어디 있니?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전화 통화였습니다. 문틈으로 흘러나온 그 짧은 대화가 벼락처럼 제 온몸을 관통했습니다. 저를 친딸처럼 아낀다던 시어머니가 아들의 외도를 이미 다 알고도 덮어주고 있었다는 사실에 머릿속이 하얗게 튀어버렸습니다. 제가 매일같이 무릎에 멍이 들도록 바닥을 닦고 찌개 간을 맞추며 종종 걸음을 치는 동안 저들은 뒤에서 저를 그저 돈 안 드는 무급식모로 철저히 조롱하고 기만하고 있었던 거예요. 밥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그 알량하고 이기적인 이유 하나로 며느리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은 채 제 8년이라는 찬란한 청춘을 이 더러운 시댁 주방에 완벽하게 갈아넣도록 방치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이 끔찍한 착취의 굴레 속에서 저는 완벽한 바보이자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는 소모품에 불과했습니다. 목구멍까지 차오른 억울함과 지독한 배신감에 피가 거꾸로 솟구쳐 오르는 것 같았어요. 쟁반을 쥐고 있던 두 손이 미친 듯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에서 시작된 경련이 팔목을 타고 올라와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흔들렸습니다. 쟁반 위에서 사기 그릇과 포크가 부딪히며 달그락달그락 요란한 소리를 냈어요. 정갈하게 깎아둔 과일 조각들이 심하게 요동치며 바닥으로 쏟아지기 직전이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방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가 이 무거운 쟁반을 방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온 동네가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며 따져묻고 싶었습니다.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쿵쾅거리며 갈비뼈를 부술 듯이 뛰었고 얼굴은 분노로 화끈하게 달아올라 당장이라도 터질 것만 같았어요. 숨을 쉴 때마다 거친 콧김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파르르 떨리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꽉 깨물며 끓어오르는 불덩이를 속으로 억지로 삼켰습니다. 감정적으로 굴면 저들은 거짓말로 발뺌하며 오히려 저를 정신 나간 사람 취급할 것이 뻔했으니까요. 통화가 끝나는 소리가 들리자 저는 녹음을 멈췄습니다. 과일 쟁반을 조심스럽게 들고 주방으로 돌아가 내려놓은 뒤 도망치듯 저희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행여나 누가 쫓아올까봐 방문의 잠금 장치를 찰칵 소리가 나도록 굳게 걸어 잠갔어요.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려버렸습니다.
저는 차가운 침대 옆 방바닥에 허물어지듯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방 안의 서늘한 공기가 거칠어진 제 숨소리와 섞여 무겁게 맴돌았어요. 멍하니 화장대 거울을 올려다보는데 과거 시어머니가 저를 며느리로 처음 맞이하던 그날의 따뜻했던 거실 풍경이 떠올랐습니다. 윤희야, 내가 우리 식구 돼서 내가 얼마나 마음이 놓이는지 모른다. 어머니, 제가 아직 모르는 게 많아서 부족하지만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아이고, 부족하긴. 넌 이제 내 며느리가 아니라 내 친딸이나 다름없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세 식구 잘 살게요. 그래. 이 늙은이가 평생 널 우리 집안의 귀한 딸로 아껴주고 보듬어 주마. 제 두 손을 꼭 맞잡고 눈웃음을 지으시던 그날의 다정한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하게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했던 약속과 미소는 저를 평생 돈 안 드는 노예로 부려먹기 위해 쳐놓은 끔찍하고 철저한 기만이었음을 이제야 똑똑히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을 통째로 부정당한 것 같은 지독한 비참함이 거대한 파도처럼 저를 덮쳐왔습니다. 갓 시집온 어린 며느리가 그 가짜 다정함에 완벽하게 속아 넘어가 매일 밤 퉁퉁 부은 다리를 두드리면서도 시댁 식구들을 내 가족이라 굳게 믿으며 버텨온 그 세월이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했어요. 거짓된 미소 뒤에 숨어 제 노동력을 알뜰하게 착취하면서 뒤로는 아들의 불륜을 뻔뻔하게 눈감아준 그 소름 끼치는 이중성의 치가 떨렸습니다. 진짜 가족이 되었다고 착각하며 혼자 바보처럼 웃고 떠들었던 제 과거의 모습들이 떠올라 스스로가 너무나 수치스러웠습니다. 저는 두 무릎을 가슴팍까지 바짝 끌어당긴 채 차가운 방바닥에 얼굴을 묻고 짐승처럼 오열했습니다. 방문 밖으로 제 울음소리가 새어나갈까봐 저는 양손으로 제 입을 단단히 틀어막았습니다. 꾹 누른 손가락 사이로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려 바닥을 축축하게 적셨습니다. 심야 시간, 남편이 욕실에 씻으러 들어간 사이였습니다. 샤워기에서 물줄기가 쏟아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틈을 타 저는 남편의 책상 위에 놓인 노트북 전원을 켰습니다. 노트북 냉각팬이 웅웅 돌아가는 소리가 적막한 방 안을 날카롭게 채웠어요. 마우스를 쥔 손끝에 바짝 힘이 들어갔습니다. 증거를 백업하기 위해 미리 준비해둔 작은 USB를 노트북 포트에 조심스럽게 꽂았습니다. 사진이 보관된 폴더들을 하나씩 살펴보다가 평범한 문서처럼 이름을 바꿔놓은 폴더 하나를 찾아냈어요. 그 폴더 안에는 낯선 여자 유라와 주말마다 찍은 수십 장의 다정한 사진들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마우스 스크롤을 내릴 때마다 나타나는 사진들의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제가 시댁 주방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식구들 밥상을 차려내던 날 시누이의 모욕적인 잔심부름에 치여 남몰래 눈물을 삼키던 바로 그 주말마다 남편은 고급 호텔에서 그 여자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이번 주말에도 회사 워크샵 가야 할 것 같아. 또 저번 주에도 휴일 특근했잖아. 당신 몸 상할까봐 걱정돼. 어쩔 수 없지. 과장 진급한 지 얼마 안 돼서 눈치 보이거든. 내가 시댁 일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회사 일에만 집중해. 미안해 윤희야. 내가 우리 가족 굶기지 않고 먹여 살리느라 이러는 거 알지?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척 가장의 무거운 짐을 짊어진 척하며 늘어놓았던 남편의 뻔뻔한 변명들이 하나둘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나 찰나의 흔들림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계획적이고 주도 면밀하게 저를 속이고 철저히 우롱해 온 완벽하고 더러운 배신이었습니다. 제가 앞치마를 두르고 가스레인지 불길 앞에서 화상을 입어가며
대가족의 밥상을 차려내는 동안 저 인간은 안락한 호텔방에서 다른 여자의 향기를 맡으며 저를 비웃고 있었던 겁니다. 모니터 속에서 서로의 뺨을 맞대고 있는 두 사람의 환한 미소가 제 심장을 예리한 칼날처럼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더 이상은 단 1%의 변명도 오해의 여지도 없는 완벽한 배신의 증거 앞에서 저는 뼈대가 무너진 집처럼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제 삶을 지탱하던 유일한 기둥이 사실은 속이 새카맣게 썩어 문드러진 껍데기였다는 사실에 숨을 쉴 수조차 없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버리는 끔찍한 절망감에 마우스를 쥔 손이 주체할 수 없이 덜덜 떨렸어요. 저는 떨리는 손을 다잡고 폴더 안의 모든 사진 파일들을 제가 가져온 USB로 빠르게 복사했습니다. 초록색 진행 막대가 다 채워지자마자 USB를 뽑았습니다. 남편이 욕실에서 나오기 직전 노트북 전원을 끄고 원래 놓여있던 상태로 덮어두었습니다. 낮 시간이 되자 빵집 내실로 쏟아지는 햇살이 제법 따가웠습니다. 밖에서는 빵을 고르는 손님들의 발소리가 이따금 들려왔어요. 저는 내실 구석에 있는 캐비닛 다이얼 자물쇠를 돌려 문을 열고 며칠 전 숨겨두었던 서류 봉투를 다시 꺼냈습니다. 건조한 손끝에서 거친 종이가 스치는 바스락 소리가 유난히 크고 선명하게 들렸어요. 테이블 위에 이혼 서류를 쫙 펴놓고 떨리는 손으로 검은색 모나미 펜을 꽉 쥐었습니다. 서류에 적힌 남편의 이름 석자를 노려보며 이제는 정말 끝을 내야 한다고 속으로 수십 번 되뇌었어요. 그런데 테이블 한쪽에 지난번 지민이가 두고 간 스케치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펼쳐진 도화지에는 아빠와 엄마 그리고 지민이가 손을 잡고 나란히 서 있었어요. 엄마, 나 주말에 아빠랑 놀이공원 가서 회전목마 탈 거야. 아빠가 꼭 데려간다고 약속했어. 며칠 전 지민이가 스케치북을 번쩍 들어 보이며 해맑게 웃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순진무구한 얼굴과 아빠를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떠올리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서명하려던 손이 허공에서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얇은 종이 한 장에 서명을 하고 나면 아빠와 매일 한 집에서 지내던 저 아이의 일상이 완전히 달라질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친구들이 주말마다 아빠와 놀러 갔던 이야기를 자랑할 때 우리 지민이는 혼자 고개를 푹 숙이고 상처를 삼켜야 할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죄책감이 거대한 해일처럼 저를 덮쳐왔습니다. 8년 동안 제가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것은 바로 저 아이의 해맑은 웃음이었거든요. 부모의 갈등으로 달라진 환경이 아이의 앞길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울 것만 같아 숨이 턱턱 막혀왔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아빠와의 놀이공원 나들이를 기대하며 콧노래를 부르던 딸아이의 목소리가 제 가슴을 예리한 칼날처럼 수십 번이고 찔러대는 것 같았습니다. 펜을 쥔 손끝에 핏기가 가실 정도로 힘을 주었지만 손목은 통제할 수 없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도무지 서류 빈칸에 제 이름을 적어 내려갈 수가 없었어요. 남편의 외도와 시댁의 기만이 아무리 끔찍하고 역겨워도 저 혼자 두 눈 꽉 감고 인내하면 최소한 딸아이만큼은 온전한 울타리 안에서 행복할 거라는 나약한 위안의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매일 밤 시어머니의 모욕을 견디고 낯선 여자의 향수 냄새를 억지로 지워내는 식모 같은 삶이 평생 반복된다 해도 그것이 엄마로서 마땅히 짊어져야 할 무게가 아닐까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있었습니다. 이 차갑고 험한 세상에 8년 동안 경력이 단절됐고 당장 제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돈도 부족한 39살 여자가 아이를 데리고 나가서 과연 굶기지 않고 제대로 키워낼 수 있을지 현실적인 공포가
제 목을 단단히 조르고 있었거든요. 가정 환경이 달라져 아이가 친구들 사이에서 위축되고 눈치를 보게 되느니 차라리 제 가슴이 썩어 문드러지는 편이 낫다는 비겁하고도 절박한 체념이 제 온몸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아이를 핑계 삼아 다시 이 끔찍한 지옥으로 도망치려는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해서 소리 없이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결국 저는 허공에서 덜덜 떨리던 펜을 탁 소리나게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펼쳐두었던 서류를 도망치듯 다시 봉투에 구겨 넣고는 캐비닛 깊숙한 곳에 던져버렸어요. 늦은 오후가 되자 놀이터에는 어린이집을 마친 아이들의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차가운 벤치에 멍하니 앉아 모래밭에서 그네를 타며 깔깔거리는 지민이의 뒷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차가운 겨울바람이 옷깃을 파고들 때마다 몸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아이의 발에서 앞뒤로 바쁘게 흔들리는 모래 흙이 잔뜩 묻은 작은 운동화를 내려다보고 있자니 과거의 어느 날이 흐릿하게 떠올랐습니다. 지민이가 3살 무렵 세 식구가 처음으로 다 함께 놀이공원에 놀러 갔던 추억이었어요. 아이를 제 목마를 태우고 세상을 다 가진 듯 호탕하게 웃던 남편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여보, 지민이가 무거울 텐데 좀 내려놔. 당신 목 아프겠다. 아니야, 우리 딸 이렇게 좋아하는데 내가 왜 내려놔. 나 하나도 안 힘들어. 그래도 땀나는 것 봐. 이리 줘. 내가 안을게. 됐어. 당신 손이나 이리 줘봐. 날씨 추운데 장갑도 안 끼고 나왔어? 깜빡했어. 당신 주머니에 손 넣고 있으면 돼. 안 돼. 내 손 잡아. 내가 평생 따뜻하게 녹여줄게. 그때 남편은 제 낡은 장갑을 억지로 벗기고는 자신의 크고 두툼한 두 손으로 제 꽁꽁 언맨 손을 꽉 감싸 쥐어 주었습니다. 그 투박하지만 따뜻했던 체온이 아직도 손끝에 남아있는 것만 같았어요. 저와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고생도 마다하지 않겠다던 듬직한 가장의 약속은 저를 이 지옥 같은 시댁의 굴레에서 버티게 해준 유일한 구원이었습니다. 그토록 나를 아끼고 내 차가운 손을 녹여주려 애쓰던 다정했던 남자가 이제는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과거의 아름다웠던 기억이 선명해질수록 낯선 여자와 호텔을 들락거리며 저를 기만했던 현재의 서늘한 배신이 거대한 바위가 되어 제 가슴을 처참하게 짓눌렀습니다. 한때 제 전부였던 그 남자의 사랑은 애초에 모래성처럼 허상에 불과했고 제가 부여잡고 있던 가정이라는 울타리는 껍데기만 덜렁 남은 지옥일 뿐이었음을 뼈아프게 직시해야 했거든요. 목구멍 깊은 곳에서부터 차가운 모래알을 씹는 듯한 지독한 상실감이 밀려와 눈앞이 까맣게 흐려졌습니다. 환상은 이미 산산조각 났고 저에게 남은 것은 기만과 착취로 얼룩진 끔찍한 현실뿐이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찬바람에 몸을 파르르 떨며 차가운 벤치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저녁 식사를 대충 마치고 저는 거실 바닥에 어지럽게 흩어진 지민이의 장난감 블록들을 하나둘 주워 바구니에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엎드린 채로 차가운 장판 바닥을 물걸레로 닦아내고 있는데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 진동 소리가 날카롭게 징징 울렸어요. 액정 화면에 뜬 발신자는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귀청을 때리는 신경질적인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번 주말에 내 아가씨 부부도 우리 집으로 오기로 했으니까 토요일 아침 일찍 건너와서 상 차려라. 오랜만에 사위 오는데 진수성찬으로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내. 알았어? 시부모님과 남편, 시동생,
시누이 부부까지 시집 식구 6명의 식사를 또 저 혼자 준비하라는 억지스러운 강요였습니다. 남편은 밖에서 딴 여자와 놀아나고 저는 그 가족들을 위해 무보수 식모 노릇을 해야 한다는 사실에 치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는 남편이랑 지민이 데리고 바람 좀 쐬고 오려고 했는데 저번 주에도 다녀가셨잖아요. 제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거절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의 입에서 폭언이 무자비하게 쏟아졌어요. 뭐, 바람? 넌 시집온 며느리가 돼가지고 시댁 어른들 밥 챙길 생각은 안 하고 어딜 나돌아다녀? 며느리 도리는 밥 말아 먹었냐? 친정에서 그따위로 가르치디? 잔말 말고 새벽같이 와서 전 부칠 준비나 해. 전화는 제 대답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뚝 끊어졌습니다. 뚝. 거리는 통화 연결음을 멍하니 듣고 있는 동안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겁고 시커먼 분노가 용암처럼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끔찍하고 징그러운 기만과 착취의 굴레가 제가 숨을 거둘 때까지 절대 끝나지 않고 영원히 반복될 것이라는 소름 끼치는 사실에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며느리 돌이라는 그럴싸한 명분으로 저를 철저히 노예처럼 부려먹고 뒤로는 자기 아들의 더러운 불륜을 덮어주며 희해낙낙했을 저 악마 같은 인간들의 얼굴이 눈앞에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나 하나만 꾹 참고 희생하면 평화로울 거라 믿었던 제 알량한 체념이 얼마나 어리석고 멍청한 짓이었는지 완벽하게 각성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이 진흙탕 같은 시댁 구석에서 계속 굴종하며 살아간다면 지민이 역시 엄마가 무시당하고 희생하는 관계를 당연한 가족의 모습으로 받아들이게 될지 모른다는 사실이 너무나 끔찍하고 두려웠습니다. 더 이상 바보처럼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빼앗긴 제 인생을 되찾기 위해 저 뻔뻔한 인간들에게 철저하게 대가를 치르게 해주어야겠다는 서늘한 분노가 온몸에 핏줄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 아이에게 결코 사람에게 무시당하면서도 참아야 한다는 삶을 보여줄 수는 없다고 입술을 꽉 깨물며 굳게 다짐했습니다. 저는 들고 있던 더러운 걸레를 거실 바닥에 거칠게 집어던져 버렸어요. 다음 날 아침 지민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준 저는 곧장 빵집으로 향했습니다. 캐비닛에서 다시 꺼낸 이혼 서류에 떨림 없이 제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었어요. 영수증과 블랙박스 캡처 사진, 통화 녹음과 호텔 사진이 담긴 USB까지 서류 봉투와 함께 핸드백 깊숙이 챙겨 넣었습니다. 주말 저녁이 되자 시댁 거실은 왁자지껄한 소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민이는 수진이에게 잠시 맡겨둔 채 저는 주방과 식탁을 쉴 새 없이 오가며 시부모님과 남편, 시동생, 시누이 부부까지 시집 식구 6명의 저녁상을 홀로 차려내고 있었어요. 무거운 접시들을 나르느라 앞치마는 이미 얼룩투성이가 되었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제가 뜨거운 갈비찜 접시를 식탁 한 구석에 내려놓을 때였어요. 새언니, 그 늘어난 목티랑 무릎 나온 바지 좀 어떻게 안 돼요? 주말마다 칙칙한 꼴을 보니까 밥맛이 다 뚝 떨어지네. 형편 안 좋으면 내 안 입는 옷이라도 좀 갖다 줄까요? 시누이가 위아래로 제 옷차림을 훑어보며 노골적인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입꼬리를 얄밉게 비틀며 내뱉는 조롱에 빈 쟁반을 쥐고 있던 제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왔습니다. 그만해라. 친정에서 보고 배운 게 없으니 꾸밀 줄이나 알겠니? 그것보다 얘 오늘따라 국은 또 왜 이렇게 짜냐? 8년을 밥을 하면서도 어쩜 이렇게 늘지를 않아. 친정 식구들 입맛이 원래 다 이 모양이더냐? 시어머니는 미간을 험악하게 구기며 숟가락을 상 위에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셨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제 친정 부모님까지 깎아내리는 폭언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 국물이 많이 졸아들었나 봐요. 제가 뜨거운 물 좀 더 부어올게요. 제가 애써 목소리의 떨림을 감추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남편 쪽을 힐끗 쳐다보았어요. 남편은 곤란에 처한 아내를 방어해주기는커녕 밥상머리에서 저를 완전히 투명 인간 취급하며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보며 실실 새어나오는 웃음을 참지 못하는 꼴을 보니 또 유라와 다정한 메시지를 주고받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어요. 쏟아지는 지독한 모욕 앞에서도 저는 파르르 떨리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꽉 깨물며 억지로 침묵을 지켰습니다. 당장이라도 쟁반을 집어 던지고 당신들이 사람이 맞느냐고 소리를 빽지르고 싶은 충동이 턱 밑까지 차올랐거든요. 하지만 지금 여기서 감정을 터뜨려 이 판을 엎어버리면 제가 준비한 서늘한 일격이 너무나 시시하게 끝나버릴 것 같아 필사적으로 숨을 참았습니다. 저들의 오만하고 뻔뻔한 민낯을 가장 높은 곳에 올려둔 다음 한순간에 박살 내버리기 위해 제 끓어오르는 분노를 차갑게 식혀야만 했습니다. 모욕감에 뺨이 화끈거리고 심장이 갈비뼈를 부술 듯이 쿵쾅거렸지만 저는 발톱을 숨긴 짐승처럼 묵묵히 서서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비아냥을 모두 스펀지처럼 빨아들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주방으로 돌아가 마지막으로 끓고 있던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찌개 냄비를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식탁 한가운데에 아주 무겁고 둔탁한 소리가 나도록 쾅 내려놓았어요. 순간 밥을 먹던 남편이 돌연들고 있던 수저를 식탁 위로 거칠게 팽개쳤습니다. 은수저가 사기 그릇에 부딪히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어요. 아, 진짜 짜서 도저히 못 먹겠네. 집구석에서 반찬 하나 똑바로 못 차릴 거면 우리 그냥 여기서 그만 살고 이혼해. 내가 당신 눈치 보며 살다간 스트레스 받아서 명예 못 살겠다. 반찬 투정을 핑계로 아주 느닷없이 너무나 뻔뻔하고 당당하게 이혼하자는 선언을 뱉어내는 남편이었습니다. 마치 이 순간만을 기다려왔다는 듯한 가증스러운 눈빛이었어요. 저는 대꾸하는 대신 조용히 거실 구석에 두었던 제 낡은 핸드백을 가져와 식탁 끝에 섰습니다. 그리고 가방 지퍼를 열어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어 식탁 위로 툭 올렸습니다. 그래, 이혼해. 안 그래도 내가 먼저 말하려던 참이었으니까. 제 서늘하고 차분한 첫마디에 시끄럽던 식탁의 공기가 얼음물이라도 끼얹은 듯 일순간에 싸늘하게 멈춰 섰습니다. 새언니, 지금 그게 무슨, 뭘 하려던 참이라고요? 시누이가 눈을 둥그렇게 뜨며 당황한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봉투 안에서 첫 번째 종이를 꺼내어 남편의 밥그릇 바로 앞에 보란 듯이 내려놓았어요. 당신 외투 주머니에서 나온 강남 프렌치 레스토랑 60만 원짜리 영수증. 거래처 접대라고 했지? 그 영수증을 보자마자 씩씩대던 남편의 콧잔등이 미세하게 실룩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지 않고 언성을 높였어요. 그래, 부장님이 시켜서 내 카드로 먼저 결제한 거라고 몇 번을 말해. 이게 미쳤나? 감히 나를 의심해? 남편의 악을 쓰는 대답에 저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두 번째 증거를 꺼냈습니다. 차 안 조수석에서 발견한 화려한 금색 립스틱과 블랙박스 영상에서 캡처한 남편과 유라의 다정한 모습을 남편의 얼굴 쪽에 차례차례 펼쳐놓았어요. 그럼 이 립스틱이랑 주말 특근한다고 거짓말하고 이 여자를 차에 태워 다정하게 웃고 다닌 것도 전부 부장님이 시킨 거니?
제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불그락푸르락했던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핏기가 가시며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저는 사색이 되어 굳어버린 남편의 얼굴을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서늘한 눈빛으로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늘 저를 무시하고 윽박지르며 군림하던 그 기세등등한 남자가 빼도 박도 못하는 명백한 물증 앞에서 사시나무처럼 벌벌 떨기 시작하는 꼴이 너무나도 우스웠습니다. 방금 전까지 반찬이 짜다며 고함을 치던 입술은 파랗게 질려 달달 떨리고 있었고, 동공은 길을 잃은 사람처럼 허공을 미친 듯이 헤매고 있었어요. 8년 동안 가족을 위해 헌신한 아내를 바보 취급하며 뒤통수를 쳤던 그 비열하고 알량한 민낯이 백일하에 폭로되는 이 순간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묵은 체증이 싹 씻겨 내려가는 듯한 강렬한 통쾌함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제가 흘린 피눈물만큼 저 인간의 심장도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지독하게 안도하게 만들었습니다. 예, 이게 지금 무슨 사진이냐? 진우 내가 설마 딴살림을 차리기라도 했단 말이냐? 시어머니가 눈을 부릅뜨고 당황하며 다급하게 아들의 외도를 모르는 척 부정하려 들었습니다. 저는 그 가증스러운 연기를 똑똑히 감상하며 마지막으로 제 스마트폰을 꺼내 테이블 중앙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미리 찾아둔 통화 녹음 파일의 재생 버튼을 꾹 눌렀어요. 진우 그 녀석 여자 문제, 내 새언니 귀에 절대 안 들어가게 입단속 철저히 해라. 알았지? 만약 들켜서 이혼한다고 짐 싸면 앞으로 이 대가족 시중들 무급식모가 당장 어디 있니? 스마트폰 스피커를 통해 시어머니의 교활하고 소름 끼치는 식모 발언이 거실 전체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끔찍한 음성이 끝남과 동시에 무거운 정적이 거실을 짓눌렀어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서늘한 정적이었습니다. 저는 충격과 공포로 입을 다물지 못하고 굳어버린 시어머니와 얼굴을 감싸쥐고 눈만 굴리는 시누이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제 허리에 단단히 묶여있던 앞치마의 끈을 풀었습니다. 지난 8년간 저를 시댁의 부엌대기로 올감했던 그 질기고 더러운 족쇄를 두 손으로 힘주어 벗어냈어요. 그리고는 입술을 덜덜 떨며 굳어있는 시어머니 앞으로 다가가 그 거친 두 손 위에 축축한 앙치마를 올려놓고 꽉 쥐어주었습니다. 이제는 두 번 다시 이 역겨운 진흙탕에 내 발을 들이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제 온몸을 단단한 바위처럼 굳게 만들었습니다. 저들이 쳐놓은 가짜 다정함과 착취의 그물망을 내 손으로 직접 찢어발겼다는 사실에 제 등줄기가 그 어느 때보다 꼿꼿하고 당당하게 펴졌어요. 놀란 토끼 눈을 한 채 어쩔 줄 몰라 하는 가해자들의 초라한 몰골을 내려다보며 저는 한 줌의 미련도 아까움도 없이 제 남은 인생을 온전히 되찾아가리라 독하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진심 맞지? 고마워. 어머니, 이제 새 식모 들여서 시중 들라 하세요. 저는 한자 한자 얼음장처럼 차갑게 끊어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이혼 서류를 넋이 나간 남편 앞 식탁에 내려놓았어요. 이혼과 위자료 청구 절차를 밟을 테니까 그 여자랑 연락하면서 법원 갈 준비나 해.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증거와 서류가 든 핸드백을 챙겨 들고 사색이 되어 굳어버린 시댁 식구들을 뒤로 한 채 거침없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시댁의 현관문을 열어젖히고 어두운 골목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골목길을 채운 차가운 겨울 밤 공기가 제 달아오른 뺨에 확 끼쳐왔어요. 골목을 두어 걸음 걷던 순간 그동안 폐부를 짓누르던 참았던 숨이 일시에 헉하고 터져 나왔습니다. 긴장이 한꺼번에 풀리며 다리가 크게 휘청거려
가로등 기둥을 황급히 부여잡아야 했어요. 가로등의 차가운 철제 기둥에 이마를 기대고 서자 8년이라는 그 길고 지독했던 노예 같은 굴레를 드디어 내 손으로 완벽하게 끊어냈다는 사실이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로 찌릿하게 밀려들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을 빈틈없이 꽉 틀어막고 있던 거대한 바위덩어리가 우르르 무너져 내리며 뻥 뚫린 숨통으로 시원한 공기가 거침없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억울해서 매일 밤 소리 없이 삼켜야 했던 눈물과는 전혀 다른 후련하고 뜨거운 눈물이 봇물 터지듯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이제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온전히 나와 내 딸 지민이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다는 완벽한 해방감이 저를 하늘 높이 붕 띄워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핸드백 끈을 단단히 고쳐 쥐고 어둠이 짙게 깔린 골목길을 향해 가볍고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시간이 지나 어느덧 차가운 공기가 가시고 창문 너머로 제법 따뜻한 햇살이 길게 들어오는 낮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와 지민이는 시댁에서 멀리 떨어진 낯선 동네에 작은 투룸 빌라를 하나 얻어 막 이삿짐을 풀고 있었어요. 거실 바닥에 겹겹이 쌓인 골판지 이삿짐 박스들 사이에서 매캐한 종이 먼지 냄새가 훅 올라왔습니다. 저는 윙윙거리는 청소기를 돌리며 묵은 먼지가 쌓인 거실 장판 바닥을 깨끗하게 닦아냈습니다. 엄마, 여기 진짜 내 방이야? 나 여기서 맘대로 인형집 지어도 돼? 지민이가 제 방이 생겼다며 이삿짐 박스 사이를 콩콩 뛰어다니며 물었습니다. 아이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흥분이 가득 배어 있었어요. 그럼 당연하지. 이제 우리 지민이 방이니까 정리만 잘하면 마음껏 꾸며도 돼. 우와. 그럼 내가 좋아하는 인형도 전부 꺼내놓아도 돼? 응. 우리 딸 방이니까 지민이가 예쁘게 꾸미면 돼. 지민이의 그 해맑은 질문을 듣는 순간 지난 8년 동안 제 가슴속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던 거대한 바위덩어리가 우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묵은 체중이 시원하게 씻겨 내려감을 느꼈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퉁퉁 부은 다리를 이끌고 대가족의 밥을 안쳐야 한다는 압박감, 시어머니의 호통에 늘 가슴 졸이며 눈치를 봐야 했던 그 숨막히던 시간들이 이제는 정말 영원히 끝났다는 사실이 온몸의 세포를 깨워주었습니다. 제가 만약 그 끔찍했던 배신의 증거를 손에 쥐고도 아이를 핑계 삼아 현실을 회피했다면 지민이는 엄마가 무시당하고 희생하는 모습을 계속 지켜보며 살았을 것입니다. 용기를 내어 그 더러운 식모의 앞치마를 벗어 시어머니에게 건넨 덕분에 비록 화려하진 않아도 제 아이에게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맑고 따뜻한 공간을 선물할 수 있었습니다. 눈앞이 맑아지고 벅차오르는 후련함에 저도 모르게 옅은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저는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창가에 서서 두 팔을 뻗어 기분 좋게 기지개를 켰습니다. 오후에는 제가 파트타임으로 일하기 시작한 수진이네 빵집으로 출근했습니다. 매장 안은 언제나처럼 갓 구운 고소한 버터 냄새와 경쾌하게 흘러나오는 피아노 음악으로 가득했어요. 저는 목에 단정한 스카프를 두른 새 매장 유니폼을 입고 카운터 앞에 빵 매대를 깨끗한 행주로 닦아냈습니다. 수진이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커피 2잔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수진아, 커피 잠깐 내려놓고 이것 좀 볼래? 윤희야, 이 봉투 뭐야? 설마 오늘 확정 판결문 받은 거야? 응. 방금 변호사 사무실 들러서 받아왔어. 확인해봐. 수진이가 쟁반을 내려놓고 황급히 서류를 펼쳐들었습니다. 빳빳한 종이 위로 시선이 빠르게 움직이는 수진이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세상에, 위자료 청구도 인정됐네. 윤희야,
너 진짜 승소한 거야. 맞아. 긴 절차 끝에 이혼도 확정됐어. 지민이 양육권은 내가 맡고 양육비 지급 내용까지 정리됐고 이제 정말 법적으로도 완벽한 남남이야. 정말 잘 됐다. 진우 씨. 아니, 그 쓰레기 같은 인간은 지금 어떻게 됐대? 회사에도 외도 사실이 알려져서 곤란을 겪고 있다더라. 위자료 마련하려고 자기 차까지 중고로 팔았어. 속이 다 시원하다. 어머님이랑 그 얄미운 시누이는 가만히 있어? 며칠 전까지 다른 사람 폰 빌려서 온갖 저주 섞인 쌍욕을 문자로 보내더라고. 내가 계속 모욕하고 협박하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내용 증명을 보내니까 그제야 벌벌 떨면서 뚝 끊었어. 제 덤덤한 대답을 듣던 수진이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수진이는 커피 잔을 옆으로 치워두고 제 두 손을 덥석 맞잡아 주었어요. 윤희야, 정말 고생 많았다. 그 거지 같은 집구석에서 청춘 다 바치고 식모 취급당한 거 생각하면 이깟 위자료로도 한참 모자라. 그래도 내가 이긴 거야. 처음에는 서류에 도장 찍는 게 세상 끝나는 일인 줄 알았어. 바보같이 밥상 차리면서 무시당하고 내 딸 눈칫밥 먹이면서도 그게 내 가정을 지키는 건 줄 알았거든. 막상 그 더러운 앞치마 벗어 어머니 손에 건네고 나오니까 세상 천지에 이렇게 숨쉬기 편한 곳이 없네. 내가 용기 낸 덕분이야. 이제 남은 인생은 눈치 보지 말고 너랑 지민이 행복만 생각하면서 살아. 가장 절망스럽고 막막했던 순간 빵집 내실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던 저를 일으켜 세워준 친구였습니다. 억울함에 떨던 손을 붙잡아주고 이혼 서류를 쥐어주며 현실을 마주하게 해준 유일한 조력자의 따뜻한 손길에 제 가슴 깊은 곳까지 묵직한 온기가 퍼져나갔습니다. 응, 더 이상 누구 집 식모로 안 살아. 여기서 빵 굽는 기술 제대로 배워서 훗날 내 이름 걸고 작은 가게 하나 차릴 거야. 우리 지민이 남부럽지 않게 당당하게 키워낼 거야. 그때 딸랑이는 맑은 종소리와 함께 매장에 새로운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수진이와 마주보며 활짝 웃고는 아주 밝고 기운찬 목소리로 쩌렁쩌렁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작은 식탁 위에 지민이와 마주 앉아 갓 지은 저녁을 차려냈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정갈하게 담긴 시금치 무침과 어묵볶음, 그리고 따뜻한 밥 냄새가 식탁을 가득 채웠어요. 엄마, 이거 계란말이 진짜 맛있다. 우리 지민이 맛있어? 천천히 꼭꼭 씹어 먹어. 아무도 안 뺏어 먹으니까. 엄마도 아해봐. 내가 하나 먹여줄게. 저는 지민이가 서툰 젓가락질로 내민 계란말이를 기분 좋게 베어 물었습니다. 아이가 밥알을 씹는 사각거리는 소리와 어린이집 친구들 이야기를 제잘거리는 맑은 목소리가 좁은 주방에 평화롭게 울려 퍼졌어요.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급하게 밥을 우겨 넣고 잔심부름을 하느라 엉거주춤 일어서야 했던 과거의 식사 시간과는 너무나도 확연히 대비되는 풍경이었습니다. 반찬이 짜다며 식기를 거칠게 내던지던 시어머니의 호통도 저를 투명 인간 취급하던 가해자들의 서늘한 침묵도 이곳에는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밥그릇이 비는 것을 살피며 대기할 필요 없이 오롯이 의자에 앉아 온전한 내 밥을 넘길 수 있다는 사실이 눈물겹게 평화로웠습니다. 시계의 초침 소리마저 느리게 흘러가는 듯한 이 평범하고 고요한 저녁 식사 시간이 제 가슴을 벅찬 안도감으로 꽉 채워주었습니다. 상처받고 바스라졌던 제 자신이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단단하게 서 있다는 사실이 사무치게 자랑스러웠습니다. 며느리라는 이름의 무급가사 도우미로 딴 여자와 외도한 남편의 뒤치다꺼리나 하며 늙어갈 뻔했던 제 청춘을 스스로 구출해냈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서류를 덮어두었던 나약한 밤을 지나 당당하게 이혼 서류를 내놓고 살 길을 찾아낸 제 안의 용기가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숟가락 가득갓 지은 흰쌀밥을 듬뿍 떠서 입안으로 천천히 밀어 넣었습니다. 환하게 마주보며 웃는 저희 두 모녀의 얼굴 위로 식탁 위에 작은 펜던트 조명이 아주 다정하고 따뜻하게 빛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저는 대가족을 위해 제 한 몸 바쳐 희생하고 밥상을 차려내는 것만이 아내와 며느리로서 지켜야 할 도리라고 생각했어요. 나만 꾹 참으면 우리 가정은 영원히 평화로울 거라는 순진한 착각 속에 살았거든요. 하지만 이 끔찍한 기만의 진흙탕을 빠져나온 지금은 알아요. 무조건적인 희생은 화목한 가정을 지키는 방패가 아니라 내 삶을 갉아먹는 사람들에게 편안한 자리를 내어주는 어리석은 일이었다는 것을요. 내 손으로 직접 벗어 시어머니에게 건넨 그 앞치마의 무게만큼 저는 비로소 남의 집 부엌대기가 아닌 내 식탁의 어엿한 주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타인을 위해 자신을 끝없이 갉아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진정한 가족이라면 한 사람에게 일방적인 희생과 복종을 강요하지 않으니까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무거운 둘레에 묶여 남몰래 눈물을 삼키는 분이 계시다면 꼭 묻고 싶습니다. 언제까지 그 무거운 앞치마를 두르고 힘든 시간을 견디실 작정이신가요? 제 이야기가 고단한 마음에 작은 온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달빛 인생 TV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행복만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